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활 속의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놓은 거는 윈도우즈예요. 그 다음에 맥 OS예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예요. 그 다음에 iOS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운영체제죠. 여러분들 아마 눈 떠서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사용하고 컴퓨터 사용해가지고 이런 운영체제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이 운영체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대표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나요? 우리 또 문서 작업, 과제를 내기 위해서, 뭘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엑셀이나 또는 이러한 아래 한글이나 또는 MS 워드나 또는 파워포인트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사실은 업무 지원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도 여러분이 잘 쓰는 친구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지만은 적어도 한두 개는 굉장히 잘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과제나 숙제나 뭐나 발표나 이런 거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을까요? 이거 뭐냐? 포토샵이야. 어도비 포토샵이 있고, 그 다음에 곰플레이어. 음악을 플레이해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플레이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무비나 벅스뮤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음악이나 또는 동영상을 플레이하기도 하고 또는 그걸 저작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어서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쓸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넷플릭스. 우리 OTT 서비스라고 합니다, 요즘. 그 다음에 이제 티빙. 그 다음에 웨이브, 왓챠. 이런 거 방송의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TV에서 드라마라고 했던 거 OTT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넷플릭스 전용 드라마가 있기도 하고요. 티빙 전용 드라마가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네요. 매일 쓰는 거지만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원대학교의 그룹웨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취업지원과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그룹웨어고요. 여러분들 상담하거나 할 때도 이제 저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K클라우드에서 제가 업무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뭐 나름의 수강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호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듣기도 하고 실시간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이제 그룹웨어 이런 이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카카오톡 이런 것들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또 잘 사용하고 그럴 거예요. 이게 발전돼서 뭐 요즘은 뭐 택시나 이런 거에도 뭐 다 응용이 되고 심지어 헤어샵도 이걸 통해서 뭐 예약을 하고 이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 덩어리예요. 플랫폼 덩어리. 그 다음에 눈이 확 떠지는데 롤, 그죠?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뭐 오버워치, 리니지,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 소프트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자, 너무너무나 재미있는 PC로 할 수 있는 게임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임들 전부 다 정말 큰 소프트웨어로 짜놓은 그런 소프트웨어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호텔을 예약한다든지 항공권을 예약한다든지 자동차를 렌탈한다든지 뭐 이런 여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냐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관련된 소프트웨어 또는 이걸 서비스라고 하는데 물론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자동차를 우리 렌탈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그 자동차 렌탈해주는 어딘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서비스가 결합된 그런 서비스라고 하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O2O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알약, 백신, 뭐 스카이프, 인터넷 전화죠. 줌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요즘 아주 대중화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당근마켓, 그 다음에 웹하드, 이런 것들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제가 이제 많이 든다고 들었지만은 일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나도 쓰는데, 저거 나도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교수는 이건 얘기 안 하네, 저거는 얘기 안 하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생활은 소프트웨어가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항상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더 진화하고 있죠. 그죠? 몇 년 전에 알파고가 나왔죠. 그래서 이 알파고 나오기 전에는 적어도 컴퓨터는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면 100년 더 걸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나 다양하니까. 그런데 기술의 진화는 스텝 펑션으로 일어나요.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처럼 천재적인 친구들이 막 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갑자기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진화를 해서 요즘은 어떻게 바둑에서 사람이 컴퓨터를 이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혁신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피커, 그럽니다. 누구, 기가지니, 이런 것들. 저도 집에서, TV 할 때, TVN 틀어줘.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틀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화가가 있어요. 반고흐를 본인이 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사진을 주면은 반고흐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각색을 해서 준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로봇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인데요. 이거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전장에도 나갈 수 있고, 전쟁터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실용적으로 쓰는 거는 예전에는 당직이라 그래서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을 밤에 이렇게 사람이 순찰을 이렇게 라이트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로봇한테 시키는 거예요. 로봇에 시켜가지고 로봇이 뭔가 좀 이상하면 사람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제 로봇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챗봇도 있습니다. 이루다 서비스죠. 이제 서비스 초기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성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다시 서비스가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과 가까운 그러한 이제 서비스를 챗봇이 진행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물건 살 때 깎아줘요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찾아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챗봇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진화된 그런 소프트웨어고, 조금 더 미래로 볼까요? 조금 더 미래 보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지금 저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안에서 지금 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일부 이제 자동차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핸들을 놔서는 안 되는 서비스인데요.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아마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이 피자를 배달해주는 그런 거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큰 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먼 곳에 사람이 서비스하면 피자 값보다 배달료가 더 비싸. 근데 저런 드론을 써가지고 더 이제 저렴하게 배달할 수 있고요. 이거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 베이글이 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서비스할 수 있대요. 이건 이제 시범 서비스예요, 물론. 그래서 이제 서비스할 수 있고요. 원격 진료입니다. 원격 진료에서 병원에 이제 멀리에서 낙도나 이런 데서는 의사 선생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원격으로 이제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컴퓨터하고 먼저 진료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좀 말고, 이상이 있으면 실제로 의사 선생님과 원격 진료 한다든지 찾아가서 본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원격 진료가 되겠네요. 요건 이제 인공지능 비서가 저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자,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 생활에 있어서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활을 여러분 좀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요즘. 소프트웨어는 이미 우리 생활의 굉장히 일부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고 때문에 인터넷 잠깐만 안 돼도 한 30분만 안 돼도 뭐가 안 됐네, 어쩌네, 수강 신청을 못 했네, 시험보다 못 봤네, 전화가 안 됐네, 애인이랑 헤어졌네, 막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의 굉장히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다 그런 것의 어떤 일환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더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다 서버리면 안 되겠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가지고 내가 쟤랑 해보니까 저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갔는데 더 막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생활에 더 일부가 됐고 여러분들은 더 잘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동생들,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더 많이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딩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분야에서 여러분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도메인을 더 리치하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하고 더 잘 활용하게 되면은 다만 코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컴퓨터에 있는 코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야에서 여러분만의 그 전공을 훨씬 더 잘 진행하고 더 융합적인 서비스와 융합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우리가 뭔가 만들려고 할 때 그게 왜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 생활 속에서 제가 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들어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축구 경기. 이거 굉장히 재미있죠. 축구 경기 밤새워서 우리 유럽에 있는 축구 경기를 보기도 하고 4년마다 이제 월드컵도 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축구 경기의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2020년 도쿄 올림픽, 2021년에 이제 사실 이 올림픽을 했죠.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선수단의 축구 경기, 우리한테 기쁨도 주고 실망도 주고 그랬는데요. 조별리그를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가 온두라스, 뉴질랜드, 루마니아와 함께 한 조를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별리그에서 뉴질랜드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1대0, 0대1로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운이 좋은 건 아니죠. 잘 해가지고 굉장히 심기일전을 해서 2차전에서는 루마니아에게 대승을 했어요. 4대0으로 이제 이긴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경기를 남겨놨습니다. 누구랑? 온두라스랑 경기가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때 이 4개 팀 중에서 상위 2개 팀만 8강에 진출하는 그러한 이제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경기를 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1승 1패, 온두라스도 1승 1패, 뉴질랜드, 루마니아도 전부 다 1승 1패야. 다만 대한민국이 1등인 이유는 4대0으로 이겨서 골 득실이 3점이었어요.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때요? 3차전 온두라스와 경기에 따라서 결선 진출이 달라지죠. 이때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분석가들이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요. 저 수학에서의 경우의 수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잘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온두라스와의 경기의 결과에서 만약에 한국이 이기면은 조 1위로 혹은 다른 데가 이겼는데 그 골 득실을 엄청 많이 넣었어. 그렇게 돼서 조 2위가 되더라도 반드시 내가 이기게 되면 조 1위 아니면 무조건 조 2위야. 그래서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져보세요. 무조건 2승 1패가 되면은 우리가 다른 팀 경기와 관계없이 1위 아니면 2위가 돼요. 그래서 8강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지면은 조 3위나 조 4위가 되어서 탈락하게 돼요. 다른 경기를 볼 거 없이. 근데 비기면은 또 골 득실을 따져야 돼요. 이렇게 따지는 게 논리적이어야 되죠. 이걸 코딩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if 한국이 온두라스를 이겼다, then 8강에 진출한다. else if 한국이 온두라스에 졌다, then 탈락이다. else 골 득실에서 앞섰다, 그러면 8강에 진출한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우리가 사실은 컴퓨팅 사고력이고 그거를 프로그래밍으로 하게 되면 그게 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은 내가 생각하는 컴퓨팅 사고력이 논리적인 생각을 코딩하는 거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짜내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고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다른 예제를 살펴볼까요? 구슬대장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구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라는 거를 알아내는 문제예요. 지금 친구 5명이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구슬은 최대 빨간색 5개, 파란색 5개로 한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구슬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술래는 어떤 걸 하냐면 어떤 구슬이 몇 개니? 라고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빨간 구슬이 몇 개니? 파란 구슬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을 해줍니다, 친구가. 그러한 질문의 수를 최소화하면서 누구 구슬이 제일 많은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문제야. 질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이래요. 친구 5명이 친구 1번은 빨간 구슬 4개, 파란 구슬 5개. 그래서 구슬이 9개야. 구슬대장이네. 친구 2번은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3개. 그래서 구슬이 6개야. 친구 3번은 5개, 1개, 6개. 친구 4번은 2개, 5개, 7개. 친구 5번은
3개, 3개, 6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얘네들한테 구슬 몇 개냐? 어떤 구슬 몇 개냐? 라는 걸 물어봐서 구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를 알아보고 싶은데 질문의 수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가진 구슬 수를 다 알고 싶어. 술래 갑돌이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친구 1부터 친구 5한테 너 빨간 구슬 몇 개야? 너 파란 구슬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각 친구들한테 질문을 2개씩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친구 1은 9개네. 친구 2는 6개네. 친구 3도 6개네. 친구 4는 7개네. 친구 5는 6개네. 야싸! 친구 중에 첫 번째 친구가 9개로 가장 많구나. 근데 갑돌이는 질문을 몇 개를 했죠? 총 10개를 했어요. 그렇죠? 한 친구에 2개씩. 5명이니까 10개의 질문을 한 거죠. 뭔가 좀 질문의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갑순이가 조금 이제, 그래, 질문을 최소화하라네. 좀 고민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친구 1한테는 2개 다 질문하는 거죠. 너 빨간 구슬 몇 개야? 너 파란 구슬 몇 개야? 그때 4개, 5개래. 그렇구나. 9개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갑순이가 알고 있는 가장 구슬대장은 누구예요? 친구 1번에 몇 개? 9개. 근데 친구 2번한테 물어봤어. 야, 너 빨간 구슬 몇 개야?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 2가 나 빨간 구슬 3개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 2한테 파란 기술을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 만약에 파란 구슬 5개라 하더라도 3개, 5개 합치면 총 몇 개야? 8개야. 근데 나는 벌써 구슬대장 누구를 알고 있어? 1번은 몇 개야? 9개야. 그러니까 친구 2번한테는 파란 구슬 숫자를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친구 3한테 물어봤어. 야, 너 빨간 구슬 몇 개야? 5개야. 그럼 파란 구슬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왜? 파란 구슬도 5개일 수 있잖아요. 그럼 걔가 10개에서 걔가 구슬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3번한테는 물어봅니다. 너 몇 개니? 나 1개야. 에이, 총 6개밖에 아니구나. 그러면 지금까지도 9개가 구슬대장이네. 친구 4번한테도 물어봤더니 2개. 친구 5번한테 물어봤더니 3개. 친구 4나 친구 5가 파란 구슬을 5개 갖는다던 치더라도 얘네들은 총 9개가 되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우리가 구슬 개수를 파란 구슬 개수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자, 갑순이는 어떻게 질문 개수를 줄일 수가 있었나요? 갑순이는 질문이 7개로 갑돌이 10개에 비해서 3개를 줄일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갑순이는 친구 2부터 빨간 구슬 개수를 묻고 파란 구슬을 5개 갖는다면 어떨까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한 거예요. 즉 논리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질문의 개수를 줄인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는 친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기술의 한계를 우리가 예측하는 겁니다. 얘가 빨간 구슬이 3개면 파란 구슬 5개 갖는다 치더라도 최대로 8개밖에 못 가죠. 그래서 8개를 우리가 바운드, 한계야. 8개를 갖거나 8개보다 작게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록 바운드란 용어를 안 쓰더라도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뭐 우리가 한계치, 바운드,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접근법을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분기와 한정, 브랜치 앤 바운드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유용한 계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브랜치 앤 바운드의 가장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를 이미 벌써 공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요. 자, 또 다른 예제를 볼까요? 에이랜드 동물원에는 더하기를 할 수 있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사육사의 노력으로 원숭이 4마리는 10초에 한 번 더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육사가 원숭이 4마리에게 숫자 8개를 주고 더하기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힘을 합치는 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몽키일이 다 더하면 될 것 같아. 몽키일은 혼자서 더하기를 7번 했고 70초가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 힘을 합쳐서 나눠서 더하기를 해볼까? 몽키들은 나누어서 더하기를 7번 했고 방법 A와는 다르게 3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40초나 시간을 단축한 것입니다. 원숭이들은 어떻게 시간을 줄였을까요?
아, 이번에는 원숭이 더하기 하는 원숭이야. 사육사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원숭이 4마리한테 숫자 더하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 진짜 대단한 원숭이들이죠. 근데 원숭이가 한 가지 단점은 딱 보면 바로바로 대답은 못해. 막 손가락, 발가락 써가면서 10초에 한 번 더하기를 할 수가 있어. 사육사가 원숭이들한테 야, 힘을 합쳐서 8개, 숫자 8개를 더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원숭이는 더하기를 숫자 2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키가 몽키 1, 몽키 2, 몽키 3, 몽키 4 이렇게 원숭이가 4마리가 있고 숫자가 8, 3, 10, 6, 5, 2, 7, 4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게 했더니 몽키들이 이제 그런 원숭이가 야, 힘을 합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팔짱 껴? 아니면 뭐 팔씨름해? 어떻게 하는 잘 몰라. 그냥 몽키 너가 제일 빨리 하는 거야. 네가 혼자 다 해봐. 난 놀래. 그래서 방법 A는 몽키 1이 혼자 앞에서부터 숫자를 다 더하는 거야. 8 더하기 3은 11, 11 더하기 10은 21, 21 더하기 6은 27, 쭉쭉쭉 해서 41 더하기 4는 45, 더하기는 다 더했어. 근데 한 번 더할 때마다 몇 초씩 걸린다고? 10초씩 걸려요. 근데 더하기를 몇 번 했어? 7번 했으니까 총 몇 초가 걸립니까? 70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누구 혼자 일을 했어요? 몽키 1번 혼자 일을 했어. 야, 근데 힘을 합쳐보래잖아. 그러면 우리 좀 나눠서 해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원숭이 4마리가 일단 각자 2개씩 더해. 몽키 1이 8, 3을 더하고 몽키 2가 동시에 옆에서 10하고 6을 더하고 몽키 3은 그 옆에서 5하고 2를 더하고 몽키 4는 또 그 옆에서 7하고 4를 더해. 그래서 11, 16, 7, 11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4개가 되었잖아. 그러면 이제는 더하기 잘하는 몽키 1하고 몽키 3이 각각 11과 16을 더해서 27, 7과 10을 더해서 동시에 몽키 3이 더해요. 그런 다음에 또 몽키 1이 2개 27과 18을 더해서 우리 45라는 더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숫자는 7번 다 더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맨 윗줄이 10초 걸립니다. 각각이 10초씩 썼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서 또 10초 썼죠. 세 번째 줄에서 10초 썼습니다. 그래서 10초, 10초, 10초 쓰니까 30초밖에 안 걸린 거죠. 그죠? 이 방법 B는 방법 A에 비해서 40초나 시간을 단축을 했어요. 원숭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줄였죠? 원숭이 4마리가 더하기를 나누어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4마리가 힘을 합쳐서 했고, 두 번째는 2마리는 안 해도 되니까 2마리가, 마지막에 1마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걸 우리가 분할과 정복이라 그래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쪼갭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이진 검색이 사실은 이런 기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divide and conquer라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쓰는 매우 중요한 해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검색이나 정렬 문제에서 이 방법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법하고 똑같아요. 몽키가 하는 거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할과 정복에 재밌는 예제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원숭이 대신에 컴퓨터나 CPU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1000개의 CPU가 일을 한다든지 뭐 10,000개의 CPU가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를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친 김에 하나 더 볼까요? 동전의 개수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동전놀이를 하고 있어요. 동전 세는 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동전으로, 거스름돈으로 160원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애들이 이제 돈을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전 숫자는 제일 적게 해야 돼. 알았지? 라고 했어. 그리고 동전은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가 있는데 동전은 충분히 많아. 아이들이 가지고 놀 만큼 충분히 많습니다. 160원인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네. 뭐야? 가급적 동전 수를 적게 해라 라는 게 있네요. 아이 일이 그러는 거야. 에이, 귀찮아. 나 그냥 10원짜리 제일 이쁘지 않아? 조그맣고. 그냥 16개 내는 거야. 그러면 동전의 개수가 몇 개야? 총 16개가 됐죠. 근데 선생님은 동전의 개수가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두 번째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160원이니까 100원짜리 있잖아. 크고 100원짜리 동전 1개 내고 나머지 60원은 10원짜리로 6개 내자. 그럼 160원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동전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돼 있어요?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6개,
아니 7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60원을 내긴 했지만 동전의 개수는 16개에서 7개로 확 줄었어요. 근데 저 뒤에 코에 파고 있던 친구가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야, 뭐 그래, 값어치가 제일 큰 동전 내고 남은 거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동전으로 내고 남은 거 내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60원 있으면은 100원짜리 하나 돼. 그럼 얼마 남았어? 60원. 60원짜리 있으면 50원짜리 하나 돼. 그럼 얼마 남지? 10원. 10원짜리 이제 하나 내면 돼. 동전이 총 몇 개가 필요해요? 동전이 3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여러분 있잖아요. 현재 동전 시스템에서는 항상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 그걸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리디 메소드, 그리디 어프로치, 욕심정의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팅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잠깐, 이번에 정부에서 어떤 기념으로, 뭐 달나라에 우주인이 간 기념으로 우리 이번에 120원짜리 동전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 그러면 앞서 배운 욕심쟁이 접근법을 쓰면은요, 120원짜리를 하나 내야 되죠. 그 다음에 40원이 남으니까 10원짜리 4개를 내야 돼요. 총 5개가 필요해요. 근데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인 총 3개보다는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최적의 솔루션을 내는 거는 아닙니다.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120원짜리일 때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우게 되고요.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전통적인 컴퓨팅 사고력 문제들도 뭔가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생활 속에서 배웠던 소프트웨어들, 전통적인 문제들을 기반으로 다음 시간에는 전통적인 그런 컴퓨팅 사고력, 전산학과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